안녕하십니까. 무기박물관입니다. 이번 편은 영상이 없는 오디오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북작전을 수행하며 무장공비를 소탕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까지 오른 이진삼 장군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인물이 언제나 그렇듯 이진삼 장군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며 정보사령관 시절 정치 테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그의 자서전 별처럼 또 별처럼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이진삼 장군의 입장을 대변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진삼 장군,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삼은 1937년 충남 부여에서 3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광산에서 소장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집안은 어느 정도 유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 이진삼은 체격이 다소 왜소하긴 했지만 운동에 소질이 있었으며 공부를 특별히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노력을 해 대전중학교와 부여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의 기질이 있다는 주변 어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1954년 12월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는 필기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체력 검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전체 합격생 230명 중 159등으로 간신히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생도 시절 그는 사관학교의 학업과정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주말 외출을 마다하고 공부에 매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1959년 그의 졸업 성적은 120등, 이후 실시된 초등 군사학교에서는 100명 중 2등을 하는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위로 인간한 그의 첫 부임지는 25사단 수색중대 소대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각종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의 교육 성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자 사단장은 이진삼 소위에게 사단 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맡기게 됩니다. 당시 25사단에는 780명의 하사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었지만 군기가 문란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진삼 소위는 그들에게 소부대 전술, 지휘 통솔학 등 자신이 보병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을 교육했고 체력 단련을 위해 산악구보와 얼음물 입수 등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때는 자신이 가장 먼저 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진삼 소위가 중위로 승진했을 때 그가 교육을 잘 시킨다는 소문이 군단까지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육군단장은 이진삼 중위에게 군단 하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절 우리 군에는 비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대 운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 팔기도 했고 상급부대에서 부식이 내려오면 장교들이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진삼은 이러한 부패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식이 도착하는 날이면 다른 이들이 절대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식 배분 과정을 끝까지 감시했습니다. 훗날 이진삼 장군은 당시 장교들의 월급이 매우 박봉이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자신은 집안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적은 월급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반드시 사라져야 했지만 자신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을 주변의 장교들에게 훗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1962년 이진삼 중위는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25사단 72연대에서 중대장이 되는데 사단 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위가 중대장직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때쯤 72연대에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윤필용 대령으로 5.16 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장군의 비서실장직을 맡았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권력이 막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두환 소령이 이진삼 중위를 찾아와 윤필용 대령에게 그를 데려갔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며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진삼 중위는 보병학교에서 ROTC들을 교육하는 직책을 맡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으로 있던 전두환 소령과 교류가 있었으며 전두환은 이진삼을 아껴 그가 서울에 올라오면 전용 차량을 내어주고 친지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1964년 이진삼은 서울 통인동에 있는 방첩부대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의 직책은 공비와 간첩을 잡는 특공대장 자리였는데 그 자리는 원래 소령이 맡았던 자리였지만 이진삼은 능력을 인정받아 중위였는데도 불구하고 특공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방첩대에서 임무에 필요한 교재를 만들기도 하고 간첩작전 현장에서는 그곳 지휘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위로 승진한 이진삼은 이듬해인 1965년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베트남에 파병되는 방첩부대에는 정교 육사 출신 장교가 없었는데 이진삼은 그러한 이유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가는 것을 마다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크게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 당분간 간첩작전을 수행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서게 되는데 그가 중간 기착지인 부산에 머물고 있는 사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부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산의 방첩대 사무실에서 부부는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부인은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는 군수지원사령부 방첩대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마을에서 첩보 수집을 하던 도중 약 50m 전방에서 2명의 수상한 자들이 논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들이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베트공이라 판단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 뛰기 시작했는데 달리기가 빨랐던 그는 결국 베트공을 맨손으로 잡게 되었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과 수류탄도 압수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군 최초로 무장한 베트공을 포로로 잡은 사건이었으며 이러한 공로로 이진삼은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년간의) 파병 생활을 마치고 이진삼 대위는 다시 방첩대 특공대장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그는 야전부대로 발령받길 원했지만 과거 연대장으로 모셨던 윤필용이 방첩대 사령관으로 오게 되면서 그를 그곳에 잡아둔 것입니다. 이진삼 대위의 방첩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사무실 생활은 극히 적었고 주로 간첩을 잡기 위해 이산저산을 돌아다녀야 했으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골랐을 수 있었는데 당시 필공수 특전단의 부단장이었던 전두환 중령은 그가 정예 요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진삼 대위는 간첩뿐만 아니라 깡패들을 잡는 일에도 나서게 됩니다. 당시는 치안이 좋지 않아 곳곳에 깡패들이 많았는데 청량리역에서는 깡패들이 휴가를 나온 장교들을 구타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만일 장교들이 그들에게 대항하면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쓴다 라고 헌병대에 신고하는 일이 있어 군인들은 깡패들에게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근절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진삼 대위는 수도방위 사령부의 헌병대와 합동으로 인근의 깡패들을 잡아들여 경찰서에 넘겼습니다. 당시는 군인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로 경찰서에서는 이진삼에게 연락하여 그의 의견에 따라 풀어주라 하면 풀어주고 법원에 송치하라고 하면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1967년 당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한 군사작전을 진행시켰는데 북한은 1967년 한 해에만 무려
118번이나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침투한 무장 공비들은 양민이나 주요 요인을 암살했으며 특히 그들은 한국군 21사단 부연대장 김두표 중령과 그의 가족들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진삼 대위가 소속된 방첩대에서는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목표는 북한군 13사단장을 암살하는 것이었으며 침투 요원은 얼마 전 난파되었다가 체포되었던 북한군 특수부대원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첩대에서는 이렇게 선발된 공비들이 작전 중 배신을 하고 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걱정했지만 그들이 북한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작전 실패 시에도 남한 정부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진삼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작전을 직접 지휘하기로 하고 공비들 중에 3명의 대원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진삼 대위는 대원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에서 진행되었는데 대원들 모두 개인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은 주로 전투시 상호 협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진삼 대위는 이 작전을 계획하면서 대원들이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으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1967년 9월 27일 이진삼 대위는 대원들과 작전을 실행합니다. 우선 강원도 화천군 국군 7사단에 도착하여 남방 한계선 너머에 212번 지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 금성천을 도하합니다. 다음 날 오후 전방에 북한군 15명이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은밀히 우회하려 하였지만 대원 한 명의 나뭇가지 밟는 소리에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북한군이 소리나는 쪽으로 접근해오자 이진삼 일행은 공격을 개시합니다. 기관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자 북한군은 당황하며 도주했습니다. 이진삼 일행은 13명의 적을 사살했지만 더 이상 작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조속히 본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비록 1차 작전에서 목표인 북한군 사단장을 암살하지는 못했지만 적에게 어느 정도의 보복을 실행한 이진삼은 곧이어 2차 작전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국군 7사단 지역을 통해 북으로 침투했는데 이번에는 북한군의 대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뢰가 전보다 더 많이 매설되어 있었고 침투로 곳곳에 함정이 있어 대원들은 앞으로 전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군 70여 명이 발견되었는데 4명이 70명을 상대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판단하여 2차 작전은 성과 없이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2번의 작전을 마친 이진삼 일행은 다시 한번 3차 작전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적의 사단장을 암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북한군 지피를 공격하기로 하였으며 침투 지역은 기존 강원도에서 경기도 연천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진삼 일행은 국군 28사단을 통해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인 북한군 689지피로 향하던 중 중간에 있던 경계 초소에서 2명의 북한군을 사살합니다. 다시 침투를 계속한 그들은 드디어 689지피에 도착했고 02시경 내무반의 문을 열어 수류탄을 투척하고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북한군 20여 명을 사살하고 본대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진삼 대위는 대원을 살리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매우 상심이 컸다고 합니다. 얼마 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진삼 대위를 청와대에 초청해 그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한은 31명의 무장공비를 난파시켜 청와대를 습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군 25사단과 미군 2사단의 경계지역으로 침투해 산을 타고 내려왔으며 청와대 바로 앞인 세검정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면서 그 존재가 발각되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쫓기던 일행들 중 김신조가 생포되었고 그는 곧 방첩대 특공대장이었던 이진삼에게 잡혀오게 되었는데 그는 김신조를 대동하고 무장공비들을 찾기 위한 도주로 차등작전에 들어갑니다. 결국 김신조를 제외한 30명의 공비들 중 29명이 사살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북한으로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진삼의 상관이었던 방첩부대장은 윤필용에서 김재규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윤필용은 능력과 인품이 부족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후배라는 이유로 과분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했고 김재규는 윤필용이 후배이면서도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재규가 윤필용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진삼을 좋지 않게 볼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김재규는 방첩대를 보안사령부로 개칭했으며 초도순시를 하면서 이진삼의 609 특공대를 방문했는데 이진삼의 브리핑을 받은 김재규는 큰 지적 없이 순시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재규는 이진삼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중용하게 됩니다. 소령으로 승진한 이진삼은 보안사령부 대공과정으로 발령받아 수많은 간첩대를 검거하거나 사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장간첩 임관재와 박일근 사건입니다. 1968년 11월 충남 서산에서 거동 수상자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곧 그들에 대한 검거작전이 시작됩니다. 신분이 노출된 그들은 고지 정상에서 총을 쏘며 저항했는데 그들의 사격에 아군의 희생이 늘어가자 이진삼은 그들을 직접 사살하기로 하고 소총과 수류탄을 소지한 채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이진삼 소령은 과감하게 적 20m 앞까지 돌진하여 수류탄 2발을 투척해 그들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다수의 간첩을 검거하게 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소령이 된 지 3년 만에 중령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진삼은 7년 동안 대공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언제나 야전 부대의 지휘관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대공부서는 계급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한편으로 모든 장교들의 꿈인 별을 달기에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공부서에 남으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야전 지휘관으로 나가기를 고집했고 결국 그는 8사단 21연대 3대대장직을 맡게 됩니다. 이진삼 중령은 21연대장 노태우 대령 밑에서 대대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휘 방침을 정신과 체력 그리고 전투 기술에 두고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에 대한 교육에 매진했으며 그 밖에 당시 열악했던 부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진삼 중령에게 불운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1973년 발생한 윤필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윤필용은 과거 보안사령부의 전신인 방첩대 사령관이었으며 이진삼의 직속 상관이었던 자로 이 둘의 사이는 단순히 상사와 부하 이상의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장군은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서울신문사장 신범식과 함께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각하께서 연세도 많으신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후계자를 정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박정희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대적인 군숙청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필용 사건입니다. 윤필용 사건으로 그와 관계를 맺고 있던 여러 군 인사들이 숙청되었는데 이 일로 이진삼 중령도 대대장에서 15사단 38연대 부연대장 자리로 쫓겨가게 됩니다. 사실 그는 윤필용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해임되어야 마땅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어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회고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중령은 당시 한직이었던 부연대장 자리에서 15개월 동안이나 있어야 했으며 그 사이 보안사에서는 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잠시 전역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전역 후 대전에 내려가 택시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기도 했으며 회사 이름도 삼진운수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4년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여러 장군들이 그를 대령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사 대상자 58명 중 단 2명에게만 주어지는 대령에 진급하게 됩니다. 이진삼 중령이 전방부대 구연대장 자리에서 한순간에 대령으로 진급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진급은 다소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으며, 그가 주변 선배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개인의 인품,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업무 성과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978년) 이진삼 대령은 24단 61연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도중 육군본부 직활 사격지도 단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격지도단은 지금의 국군체육부대 역할을 했던 곳으로 국제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계속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특별히 이진삼 대령을 발탁하게 된 것입니다. 사격지도단의 지휘관이 된 이진삼 대령은 먼저 부대원들의 급식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썼으며, 그 밖에도 장비 개선, 담력 향상, 체력 관리, 수면 관리 등을 통해 선수들의 사격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개인방에서 선수들이 원하는 음악을 듣게 하는 등 당시로서는 나름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수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의 사격팀은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3위, 멕시코 국제사격대회에서 4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이어 12.12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은 매우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진삼 대령은 사격지도단 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는 1980년 장군이 되어 구공수 특전단장직을 맡게 되었고, 2년 6개월 후에는 소장으로 진급해 자진해서 21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21사단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최전방 사단으로 그리 선호되는 자리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정규 육사 출신이 21사단장직을 맡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삼 장군과 땅굴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1938년 북한군 13사단 민경대대 참모장이 국군 21사단으로 귀순해 왔는데, 그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은 21사단의 관할구역에서 땅굴을 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휴전선 부근에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땅굴이 실제로 완성된다면 전쟁 시 그들은 8km 이상을 그대로 강행 돌파할 수 있어 아군보다 먼저 우리의 후방진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서부전선에서 3개의 땅굴이 발견되었지만 아직 동부전선에서는 땅굴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진삼 장군은 귀순 장교의 진술을 근거로 부임 기간 동안인 25개월 동안 대대적인 땅굴 탐사 작업을 벌였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정보사령관을 거친 그는 1987년 중장으로 진급하였으며 공수특전사령관 자리를 마다하고 2사단과 12사단, 그리고 자신이 사단장으로 근무했던 21사단이 있는 3군 단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강원도 동부전선의 군단장직을 맡게 된 이유는 야전 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땅굴을 반드시 발견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이진삼 장군은 드디어 대장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3군 사령관 자리를 마다하고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였는데, 이 또한 땅굴 발견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1989년 12월 24일 남방 한계선 2km 부근에서 드디어 땅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추 카메라를 통해 내부를 촬영한 결과 땅굴 고착에 사용되었던 레일과 침목, 쇠파이프 등이 발견되었고 벽에는 조국통일, 수령님 만세라는 구호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진삼 장군은 역갱도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땅굴 수색을 위한 전담부대를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땅굴들은 수색 과정에서 적이 설치해 놓은 지뢰와 부비 트랩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굴 소탕 작전은 21사단 수색대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팀당 11명씩 총 6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색팀은 2개월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는데 체력 단련, 장비 사용 요령, 화생방 대비 훈련 등을 했으며 모의 갱도를 만들어 훈련을 실시해 실전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1990년 3월 3일 드디어 땅굴을 관통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색작전에는 이례적으로 외신기자 40명이 초청되었는데 이는 당시 종북 세력들이 땅굴을 남한에서 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장으로 기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수색팀이 땅굴을 수색하던 도중 전방의 물웅덩이 속에서 목함지뢰 몇 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색팀은 그곳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버터를 묻힌 테니스공을 던졌는데 이를 본 군견이 그 공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목감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몇 명의 부상병들이 발생하긴 하였지만 희생당한 군견을 제외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결국 수색을 마친 군은 군사분계선 부근에 콘크리트 벽을 쌓고 무사히 작전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삼 장군은 제4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일부러 강원도 지역에서 21사단장, 3군단장, 1군 사령관으로 근무했으며 결국 8년간의 노력 끝에 적의 땅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6월 11일) 이진삼 장군은 제28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부임 기간 중 그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육군의 진급 체계를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장교들은 전투력을 배양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특정한 자리를 찾아다니기 바빴는데 이제는 야전 지휘관 경력이 있어야 진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진급 심사도 선심제로 실시해 청탁 인사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또한 전국토의 호와 교통호를 재구축하여 전투 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모든 병과가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마지막으로 군생활을 끝낸 이진삼 장군은 미국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를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진삼 장군은 15개월의 재임 기간 중 엘리트 청소년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준비하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에도 시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육공화국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 이전 정권에서 일했던 각계각층의 인사들에 대한 특정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진삼에게 주어진 제목은 정보사령관 시절 조직을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김영삼의 집에 침입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절대 그러한 일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검사가 이진삼 장군이 부하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날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가 제출한 출입국 증명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45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했으며 판결은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사면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8년 그는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여에 대학교를 설립하고 각종 도로를 연결하는 데 노력했으며 임기 기간 내내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아프가니스탄 파병,
서북도서 지역 화력 증강, 방공호 구축 등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야인이 된 그는 집회활동을 하며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장군, 그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던 시절 북한에 침투하여 다수의 적을 사살하고 남쪽으로 침투한 수많은 간첩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땅굴을 찾아내기 위해 8년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결국 제사 땅굴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은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가 이룬 공적은 후대에 길이 남아 회자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군인 이진삼 장군이었습니다.